다이어트에 칼로리보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다이어트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이어트 가설이 3개 정도, 뭐 더 있습니다만 크게는 3개 정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칼로리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혈당 가설입니다. 혈당 인슐린 가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 가설.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의학계나 영양학계를 지배했던 것이 칼로리 가설인데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육을 한 접시 먹은 것과 그리고 떡을 한 접시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살이 찔 것 같으세요? 떡을 먹으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것도 한 접시나 먹으면요. 우리가 수육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두가 된 게 혈당 다이어트고 혈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기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씹어서 소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우리 몸에서 이 탄수화물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요. 이 포도당이 혈중에 떠다닌다고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췌장에서는요. 인슐린이 뿜어져 나와요. 탄수화물을 먹었네. 포도당 레벨이 올라갔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바로 뿜어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이 혈당이 올라간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끄집어 들여와야 비로소 여기서 세포 안에서 ATP가 생성이 되고 이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인 에너지 생성의 대사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잘 갈아내고 도정이 잘 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탄수화물을 먹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이 우리 췌장이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한국이 그중에서도 거의 최첨단이에요. 길거리에만 나가보면요. 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탕후루 최근에 두쫑쿠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런 탄수화물류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아이들부터 성인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이렇게 혈당이 많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 수준이 너무나 빨리 올라가는 거죠. 이 천천히 올라가서 통곡류들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은 너무나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정하고 갈아내는 과정 속에서 이 섬유질이 없어지다 보니까 혈당을 이제 천천히 올리게 되는 완충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혈당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혈당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도요. 너무 빠르게 나옵니다. 이것을 인슐린 서지라고 하는데요. 폭풍처럼 밀려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라간 혈당을 200까지 올라간 혈당을 확 잡아내려요.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어떤 현상을 겪냐면요.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인슐린에 의해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는 혈당이 한 80 내지 9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저혈당은 아니에요. 정상인들은 저혈당에 거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저혈당하고 똑같은 증상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극심한 피로감, 허기감, 손 떨리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정신도 혼미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증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단맛 나는 탄수화물을 또 집어 먹습니다. 간식으로. 그럼 혈당이 다시 올라가요. 그럼 이런 증상이 해소가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늘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숫가루를 먹고 출근을 했어요. 배고프지도 않을 때인데 10시, 11시만 되면 허기가 지고 몸도 안 좋고 짜증이 나고 이래서 또 단 거를 주워 먹습니다. 초코파이라든지 과자를 또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요. 그럼 점심에 식사하러 갔을 때 또 배고파요. 그러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국밥 같은 걸 먹어요. 그러면 또 혈당이 또 올라가요. 하루 종일 혈당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이론은요. 나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만 칼로리 갖고서 모든 다이어트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혈당 가설, 혈당 인슐린 가설이 훨씬 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식후 졸림 여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밥 먹고 졸리다고 전부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고요. 예. 밥 먹고 이제 피곤함이 생기면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혈당 스파이크가
나는 밥 먹고 졸리니까 다 혈당 스파이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려면요. 혈당 측정기를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아마 몸에 부착을 하시면 제일 쉬워요. 내가 아주 극심하게 피곤하고 당이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 실제로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돼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증상이나 기존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밥 먹고 피곤하다고 무조건 다 혈당 스파이크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식곤증과 혈당 스파이크를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식곤증은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식사 직후나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1시간 이후부터 2시간 정도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기전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식곤증은요, 우리 몸에서 음식이 위 안으로 들어가니까 위쪽으로 우리의 모든 혈액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곤해하고 약간의 그 저산소증 같은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에서 졸린 거는요, 혈당이 요동을 치면서 생기는 혈당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피곤함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식곤증에서 증상은요, 그냥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나른함.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의 피곤함은요,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로감이에요. 너무 무기력해지고요, 피곤합니다. 여기서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식곤증은요, 커피 먹으면 좋아져요. 반짝하니까, 커피가 잠을 깨워주니까.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커피를 먹어도 해소가 안 돼요. 당을 먹어야 해소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기운이 좀 나는 것 같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냥 식곤증은요, 그냥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는 건강을 위협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곤증 때문에 무슨 질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 심혈관계의 합병증, 그다음에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전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질병으로 가는 계단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질병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빵, 떡, 면을 포기할 수 없다면 식습관을 조절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예, 빵떡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빵떡면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먹는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 체단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면이나 빵을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을 꼭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끓여 먹는 라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채를 아주 풍부하게 많이 넣어서 야채를 많이 먹고요. 계란 2개 정도를 풀어서 계란을 좀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계란 먼저 먹고 마지막에 면을 먹는다면 혈당을 그나마 천천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밥 같은 걸 먹을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국밥에서도요, 나오면은 밥부터 먼저 먹는 게 아니라요, 거기 더 들어있는 야채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이제 부속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간장에 좀 찍어 먹고 마지막에 밥을 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혈당이 조절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어야죠. 예를 들자면 흰 밥 대신에 잡곡밥이라든지 보리밥이라든지 콩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천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드셔야 됩니다. 흰 빵보다는요, 검은 빵, 이런 브라운 빵 같은 게 훨씬 좋아요. 통밀빵, 홍밀빵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파스타도 정말 잘 만들어진 파스타들은요, 듀럼밀을 씁니다. 이것들은 정제된 밀가루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이렇게 해서 저항성 전분이 많은 것들을 통곡류 위주의 탄수화물을 드시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빵떡면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걸으세요. 식후에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시간 두지 마세요. 뭐 식후 20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식후 20분 기다리다 보면 점심시간 다 끝나는 직장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후에 다 먹었으면 그냥 공원 한 바퀴 도십시오. 10분, 20분만 운동을 해도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혈당을요, 잡아서 천천히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걸으세요. 그래서 계단도 좋고요, 공원도 좋고요, 식후에는 걷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빵을 얼려 먹으면 살이 덜 찐다는 한 연예인분의 팁이 이슈였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빵을 얼려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이제 그 연예인의 유튜브가 나와서 한동안 인기였죠. 맞습니다. 빵도요. 같은 빵이라고 해도 얼려 먹으면요. 이 안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 뭐길래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저항성 전분은요. 일반적인 그냥 전분, 뭐 우리가 밀가루라든지 뭐 감자 가루라든지 이런 것들 전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전분이 아니라 저항하는, 우리 몸에서 혈당에 저항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와 소장을 그대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으로 그냥 직행을 해서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장도 튼튼해지고 먹는 거에 대한 포만감은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몸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전분의 구조만 바꾸면 이 저항성 전분이 되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고요,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빵 같은 경우는요, 얼려야 됩니다. 얼렸다가 빵을 이제 사가지고 오시면은요, 만약에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김 식혀야겠죠. 그 다음에 냉동실에 얼렸다가 나중에 꺼내서 오븐이나 렌즈에도 아주 약하게 해동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밥하고 또 고구마 감자하고 조금 달라요. 빵은요. 밥도 흰밥도 찬밥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요. 고구마나 감자도 이렇게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그다음에 흰밥은요. 얼리는 게 아니라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냉장실에 1도에서 4도 정도에 얼리지 말고 보관을 6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밥을 하면 한 김 식히고 나서 냉장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요, 저항성 전분이 많이 생겨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도요, 노란색 바나나에는요, 저항성 전분이 거의 없는데 이 푸른색 바나나에는요, 녹색 아직 덜 익은 바나나죠. 여기엔 저항성 전분이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을 높이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성 전분을 먹는다면 훨씬 더 혈당에도 이롭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빵에 소스를 찍어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원장님도 실제로 매 호밀빵에 발라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스가 무엇인가요? 제가 호밀빵, 통밀빵에다가 발라먹는 소스가 있어요. 제가 뭐 발라먹는 것들 많이 해봤습니다. 그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발라먹어 보고요. 뭐 버터도 발라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가당 땅콩 버터도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으면서 혈당도 가장 안정적이었고 맛도 괜찮고 상당히 좋았던 게 후무스였습니다. 후무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후무스는요, 병아리콩이라고 아시죠? 병아리콩 요즘에 상당히 많이 인기고 저도 병아리콩을 아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병아리콩 홍보대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병아리콩 상당히 좋거든요.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만감도 주고 단백질을 많이 주는 식물성 단백질 보고기 때문에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후무스는 뭐냐면은 병아리콩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후무스를 아주 불려서 후무스를 갈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레몬이라든지 올리브유 또 향신료 같은 걸 넣어서 중동지방에서 오래 먹었던 이 소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빵에도 발라 먹고 뭐 다른 음식에도 다 발라서 먹고 후무스 자체로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우리나라 김치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무스가 이 혈당 수준을 많이 높이지 않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해 본 거죠. 그랬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후무스도 이제 잘 고르셔야 돼요. 아주 전통적인 그 중동 지방에서 먹는 걸 고르면은요, 그 특유의 중동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거 아닌 국내에서 잘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거 고르시고요. 후무스가 또 맛이 없다, 혈당 수준이 너무 낮아서 단맛이 없다, 그래서 여기다 당을 섞는 것도 있으니까 잘 당이 없는 성분들,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가고 당이, 탄수화물 총 함량이 5g 이하인 것들을 잘 고르시면 되거든요. 이런 걸 골라서 호밀빵에다가 후무스를 발라서 드시면요, 혈당 수준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 간식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식은 먹고 싶은데 탄수화물은 부담될 때 자기 전에 먹어도 부담이 적은 음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게 무엇인가요?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이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 모든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높아질 텐데 마이너스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잖아요. 소화도 시키고 이것에 칼로리가 소비가 되죠. 이 칼로리보다 더 적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포만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고
밤에 그렇게 혈당도 많이 안 올리고 이런 음식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오이예요. 그래서 밤에 정말 야식을 내가 끊고 싶은데 뭔가 입이 허전하고 속이 허전하고 그래서 뭔가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이를 꼭 드십시오. 그래서 오이는요. 100g 먹어봤자 칼로리가 11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이의 대부분은 95% 정도는 수분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 이뇨 효과도 있죠. 그래서 오이를 먹으면은요. 포만감이 생기고 다른 간식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음식이고요. 오이의 성분 중에 우리가 다이어트에 그리고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좀 주목할 성분들이 좀 있어요.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에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은 이제 칼륨을 먹어라. 과일과 야채에 많으니까 칼륨을 먹어라 하는데 오이가 여기에 상당히 도움이 돼서 우리가 그 나트륨으로 인한 소금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뇨제 역할을 하는 성분도 있죠.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에레신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저는 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에서 주목하는 성분은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오이를 먹다 보면 약간 꼭지 부분에 쓴 부분이 있죠. 이게 오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분인데요. 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요. 체지방 감소와 포만감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먹으면요. 다이어트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를 먹으면 포만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극심한 이 식탐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오이를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다이어트에 수분 섭취가 필수인데요. 맹물을 먹기 힘들어서 물에 뭔가를 타서 우려서 먹고 싶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자, 다이어트 하실 때 수분 드시라 그러면 저는 맹물을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께 저는 이제 계피를 타서 좀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연구에서 이 계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계피를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정과에 먹는 계피 있죠. 이 계피는요, 카시아 계피라 그래요.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나고요. 또 먹으면 달콤하기도 하고 쌉싸름하죠. 그래서 이제 곶감이나 이런 걸 같이 넣고서 수정과에서 먹잖아요. 이 계피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실론 계피라고 있어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은 카페 라떼 같은 데다가 뿌려 먹는 것들 있죠. 이 계피는 향도 아주 좋고 한데 얘가 이제 스리랑카 쪽에서 나오는 실론 계피라고 합니다. 이 계피는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이 실론 계피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소화 속도를 좀 지연시켜서 소화가 빨리 되면 또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소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요. 가짜 배고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배가 고픈데 이거 약간 가짜 식욕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계피탄 물을 하나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한다는 이런 효과가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피를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요. 고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카시아 계피, 원래 우리가 수정과 같은 데 먹는 계피는요. 쿠말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전을 용해하는 성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있어서 혈전이 용해하는 게 뭐 일부는 좋을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실론 계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나온 실론 계피를 고르셔서 커피에도 타드시고 음료에도 타드시고 맹물에도 타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이 물을 먹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물처럼 자주 먹으면 안 되는 차 종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물을 못 먹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하실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카페인이 많은 음료예요. 커피라든지 녹차, 홍차, 보이차 이런 거 계속 드시다 보면요. 카페인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가슴도 뛰고 교감신경도 항진되고 잠도 못 자잖아요. 이거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괜찮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이렇게 카페인을 물처럼 타서 드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번째는요, 약재료로 쓰이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헛개차예요. 헛개차가 이제 간에 좋다 그래서 숙취 해소에 좋다 그러죠. 그래서 헛개차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 과량으로 드시다가는요, 오히려 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개차도 무리하게 물처럼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명자차요. 결명자차와 옥수수 수염차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도 뭐 한두 잔은 괜찮지만 물처럼 계속 드시면요 이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명자차와 옥수수 수염차도 계속 물처럼 계속 드시는 거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요즘 제로 음료가 잘 나오는데 달달한 제로 칼로리 음료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제로 음료가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혈당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겁내하니까 제로 음료가 많이 나오는데 제로 음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로 음료는요, 우리가 설탕이 안 들어가면서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뭐 아스파탐도 들어간다, 여러 가지 또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 감미료, 인공 감미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음료를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혈당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우리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해오면서 단맛이 들어가면 설탕류가 들어와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로 음료를 먹어서 단맛이 나서 뇌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이제 나오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탕류가 안 들어오니까 췌장에서 나가려고 인슐린이 나가려고 하다가 안 나가고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로 음료 많이 먹는 학생들이 제로 음료만 먹겠어요? 제로 음료에다가 감자튀김도 먹을 수 있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거 많이 먹잖아요. 언젠간 탄수화물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을 공복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공복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다 갑자기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요. 그동안 안 나왔던 인슐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가짜 공복감에 속아 있던 우리의 위와 뇌가 진짜 이제 당분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인슐린이 뿜어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다이어트에 방해되고 건강에 방해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이 인공감미료는요. 위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쭈루룩 내려가서 대장 안으로 넘어갑니다. 저항성 전분은 대장 안으로 넘어가면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지만요. 이 제로 음료는요.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제로 음료를 먹으면요 배가 빵빵하고 가스 나오고 소화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바로 이건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장 안에서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요 장기적으로는 대장의 환경을 나쁘게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고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 한두 번 먹는 거 갖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당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그냥 맹물만 먹기엔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께요. 저는 설탕물이 들어간 전통적인 코카콜라를 먹다가 중간에 이제 제로 음료에 콜라를 먹다가 맹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의 역할로 잠시 사용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요즘에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을 보면요. 제로 음료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인 콜라를 하루에 한두 개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이런 과거와는 달리요. 이건 몸에 해가 없어 생각하면서 하루에 3개, 5개, 10개까지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 음료는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너무 많이 과신하고 과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